안녕하세요. 가야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여러분, 정서행동장애를 맡은 윤혜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배설장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배설장애라고 하면 배설에 대한 정의부터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그 부분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설에 대한 통제력은 아동이 발달 과정에서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발달을 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18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대소변을 가리게 되는데요. 야간의 대변 통제와 주간의 대변 통제, 주간의 소변 통제, 그리고 야간의 소변 통제 순서로 배설에 대한 통제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정해진 개월이나 방법에 따른 시기에 따른 점차적으로 대소변을 가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배설에 대해서 제대로 가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바로 배설장애라고 하면서 이런 배설장애 안에서는 윤호증과 유분증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민희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발달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고, 배뇨 조절에서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에 아직도 밤에 오줌을 싸곤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2에서 3회 정도 오줌을 쌌는데, 이제 3학년쯤부터는 주 4에서 5회 정도의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희는 성격이 소극적이지만 장난스럽고 어려서부터 다소 산만하다는 지적과 함께 부모님께 좀 자주 꾸지람을 들어왔고요. 운동신경이 다소 둔하기 때문에 아직 자전거를 타지 못하고 줄넘기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민희에게 예체능 뿐만 아니라 운동신경을 발달하기 위해서 수영이나 태권도 등도 많이 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어머님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민희의 아버지는 자기도 어려서 10살까지는 소변을 못 가렸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 그냥 민희를 편히 쉬게 해주자고 어머니와 함께 이런 배설장애에 대한 중재 방법에 자주 말다툼을 벌이곤 합니다. 그럼 지금 제가 말한 사례에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주 5회에 밤에 오줌을 싼다라고 하면 이게 정상적인 아동의 발달과 맞을까요? 조금 정상적인 발달이랑은 좀 맞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동에게 배설장애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책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이런 배설장애 아동들이 나타나는 출연율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5세로 봤을 때 남아와 여아 중에서 남아가 조금 더 윤효증을 많이 보이고, 10세가 되면서는 남아와 여아의 비율이 3%, 2% 정도의 퍼센티가 줄고, 이제 청소년기 들면 더 1% 미만으로 줄어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령이 증가하면서 출연율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여아보다는 남아에게서 조금 더 1.5에서 한 2배 정도 더 많이 나타나고 있고, 주간보다는 야간에, 야간적인 유뇨나 유변증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유분이나 유변주 출연율 자체가 보면, 여아보다는 남아에게,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출연율은 감소하기 때문에 다시 출연율을 비교해보면 여아보다는 남아가 3, 4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윤효증과 유분증이 나타날까요? 원인이 있어야 된다, 그죠?
유뇨증과 유분증의 원인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결정적인 요인으로 밝혀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원인을 계속해서 찾아보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뇨증과 유분증의 생물학적인 위험 요인과 이제 심리학적인 여러 가지 요인으로 나눠서 한번 원인을 찾아보면 유뇨증은 이제 유전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제 유뇨증의 이제 가족력을 살펴보았을 때에 친척 가운데의 상당수가 같은 문제를 나타내고 이제 일란성 쌍생아에 비해서 일란성 쌍생아가 같이 유조증 발병 일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요인을 살펴봤을 때 유뇨증 아동의 기능적인 이제 방광용적의 감소를 가족적으로 다 이제 보인다는 거겠죠? 이게 해부학적으로 유뇨증 아동의 방광이 작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소변이 최대로 채워지기 전에 수축해버리는 경향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뇨증이 있는 아동들의 경우에는 이제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해서 ADH예요. 이 ADH 분비량이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야간에는 이 ADH 양이 증가해야지 이제 밤에 자면서 우리가 소변을 참을 수가 있는데 이 분비량이 작기 때문에 또 밤에 소변을 참지 못해서 그냥 소변을 봐버리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고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유분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변과 관련된 생리적인 기제 기능이 제대로 이제 발달하지 못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르게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제 배변을 우리가 하고자 할 때에 직장 이제 벽의 긴장도가 왜 증가를 하고 또 항문의 내부나 외부의 관략근이 완화가 돼서 이제 배변을 하는 게 정상적인 배변인데, 이제 이렇게 유분증을 가진 아동들이 항문의 이제 외부 관략근의 수축이나 활성도가 이제 비정상적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리 사회적으로 또 어떤 요인이 있는지 한번 관련된 것을 찾아본다면, 우리가 이제 18개월, 보통 이제 돌이 지나 18개월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 배뇨 훈련을 이제 시작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기저귀를 떼고, 스스로 이제 대소변을 가리기 위한 훈련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이럴 때 이런 배변 훈련이 지나치게 일찍 시작이 된다든지, 아니면 아이는 아직까지 이런 걸 의사를 표현할 만큼의 이제 의사소통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데 이제 일방적으로 부모가 나 무조건 이제 오늘 우리 아이 기저귀를 이제 떼야겠어라는 마음으로 이제 강제적으로 아이를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배뇨에 대한 학습을 시작을 하고 통제를 하게 됐을 때에 이제 그 아동이 유아가 제대로 그런 배변 훈련을 학습하지 못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이런 배변 훈련의 실패가 이제 이제 원치 않은 이제 평범하지 않은 열악한 그런 가족 환경에 의해서 또 적절한 시기에 배변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맞벌이인데 아이를 계속해서 돌보지 않고 위탁을 하는데 아이가 배변을 해야 되는 시기를 고려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부모가 다 지적 장애여서 아이가 그 계열에 맞는 그런 훈련을 해줄 수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 적절한 시기에 배변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앞서 말했던 사례처럼 갑자기 학년기에 올라가면서 더 많이 이런 유분증이나
유뇨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2차적인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이유는 이제 뭐 부모의 이혼이나 뭐 갑자기 뭐 동생의 출생이라든지 전학을 하면서의 자기 환경이 변화가 있다든지 이러한 뭐 심리, 사회적인 요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뭐 살펴봐야 되는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아동들이 있어요. 학교용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거죠. 집에서는 안정적으로 화장실 이용을 잘 하지만 집이 아닌 공간에 다른 바깥의 학교라든지 공공시설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거부하게 되면서 이렇게 유분증과 유뇨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화장실 잘 이용을 하나요? 뭐 위생적인 부분에서 계속 거부감을 가지고 이용을 안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제 주변에도 보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심해졌을 때에 이제 또 2차적인 유분증과 유뇨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유분증이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죠? 유분증의 정의는 이제 DSM에 진단되어 있는 것처럼 영아기나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에 흔히 진단되는 장애에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DSM-5에서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보려면 이제 다음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불수의적이든 고의적이든 부적절한 곳에 대변을 보는 일이 적어도 3개월 동안 매달 1회 이상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아닌 교실 바닥이나 옷이나 이런 부분에서 배변을 보는 게 3개월 동안 1회 이상. 그리고 둘째는 이제 생활 연령이 적어도 4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4세 이하의 아동들은 아직까지 배변 훈련이 되지 않고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을 아동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유분증이 있다라고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분증은 이제 변비 유무에 따라서 변비나 범람, 변식음을 동반하는 경우와 또 동반하지 않는 경우로도 구분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전에 대변을 가린 경험의 유무에 따라서 이제 한번 훈련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훈련을 받았던 경험에 따라서 1차 유분증, 그러니까 대변을 갈아본 적이 없는 경우와 2차 유분증, 그리고 한동안 이제 대변을 가리다가 다시 못 가리게 되는 경우로도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분증은 DSM-5에서 11번째 주요 범주인 이제 배설 장애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DSM-5에서 보는 대로 우리가 생활 연령, 그리고 횟수, 그리고 장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나타나는 유분증이 이제 뭐 의학적인 상태, 뭐 그런 생리적인 영향에 기인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유분증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분증에 대한 중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료적인 치료를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부적절한 장소에 불특정하게 지금 배변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유분증 있는 아동의 엄마들이 학교 보낼 때 미리 관장을 해서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학교에 이제 아이가 이렇게 대변을 봤을 때에 바로바로 처치를 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미리미리 이제 관장을 해서 아이가 아동이 아무 곳에서나 부적절한 장소에
이제 대변을 보지 않게끔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거는 뭐 학교로 오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아이에게 뭐 이제 설사나 간장약을 사용해서 이제 그 대변의 횟수나 이제 장소를 정해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간장을 하게 되면 바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에게 규칙적으로 이제 이런 장소를 알려줄 수가 있고, 이게 장 운동도 이게 우리가 지금 항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장 운동에서 이제 문제가 돼서 유분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약을 통해서 이제 설사를 줄이고 이제 규칙적인 이제 장 운동을 유도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적절한 장소에서 대변을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바로 의료적인 치료고요. 행동적인 치료는 사실 이런 부분은 의료적인 절차를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장이 안 좋은데 내가 항문에 지금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데 내가 행동적으로 계속 알려준다고 해서 아이가 유분증이 사라지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의료적인 절차와 함께 이제 행동적으로 우리가 적절한 장소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제 대변을 보고 싶을 때에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뭐 또 수치심을 가지고 말을 못하거나 부끄러움으로 표현을 못하는 아동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의료적인 절차와 함께 병행해서 사용을 해야지만 이제 긍정적으로 행동적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효증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윤효증은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행하는 우리가 DSM이라고 하죠. DSM의 진단 준거가 가장 이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게 바로 윤효증의 정의예요. 윤효증은 이제 뭐 영아기와 아동기 그리고 이것도 청소년기에 흔히 진단되는 장애에 속해져 있고요. 이제 보면 이제 뭐 불수의적이든지 고의적이든지 침구나 옷에 또는 뭐 그냥 바닥에 소변을 보는 일이 3개월 동안 주 2회 이상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생활 연령이 5세 이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유분증과 윤효증 중에서 아이들이 제일 먼저 가질 수 있는 게 윤효증일까요? 배변일까요? 소변일까요? 배변이겠죠? 배변이 아무래도 활동하는 횟수가 현저히 작기 때문에 아이들이 먼저 배변부터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을 받는 게 바로 소변이에요. 그래서 생활 연령이 이제 5세 이상이라는 것은 야간에 아이들이 훈련을 받는 게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5세 이상이에요. 윤효증은 이제 윤효증이 나타나는 시간에 따라서 이제 또 다시 한 번 더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야간형으로 야뇨증, 주간형 그리고 주야간형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밤에만 자는 수면에 있는 동안에 가리지 못하는 야간형 그리고 주간형은 밤에는 잘 가려요. 잠이 들었을 때는 소변을 따로 배출하지 않지만 이제 깨어서 활동하는 동안에 이제 소변 배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주간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낮과 밤에 상관없이 이제 아이가 윤효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바로 주야간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진단 규칙에서 또 이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당뇨라든지 또 뭐 척수이분증이나 뭐 발작장애 같은 부분에서 기인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겠죠. 맞죠? 그런 부분을 보고 우리가 다른 의학적인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지만 이제 윤효증으로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윤효증은 우리가 어떻게 중재를 해야 될까요? 행동치료, 중재 방법에 행동치료가 있고, 우리가 생물학적인 중재가 있어요.
그래서, 행동치료는 이제 우리가 교사나 이제 그런 치료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생물학적 중재는 이제 약물치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가 가볍게 약물치료적인 생물학적인 중재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유뇨증을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약물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뭐, 항이뇰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데스모프레신이라는 이제, 그런 약물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방광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이미프라인이라는 약물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데스모프레신과 이제 이미프라민이 이 약물이 이제 효과가 있다. 뭐, 그렇게 있지만 두 가지는 효과가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 죄송합니다. 효과가 비슷하다면, 그렇다면 이제 어떤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출까요? 부작용이겠죠? 약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부작용에 조금 적은 데스모프레신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하는데 일부러 어떻게 하냐면 병원에서는 이제 낮에 물을 많이 마시게 해요. 그리고 한번 소변을 참아 보게끔 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소변을 볼 수 있는 방법을 하면서 이제 저녁에는 어때요? 최대한의 수분 섭취를 줄이고 또 우리가 이뇨작용이 있는 음식, 초콜릿이라든지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는 이제 그런 중재 방법이 있고 지금 여기서 살펴보는 우리가 행동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앞서 제가 말했던 약물치료랑 조금 다르죠? 잠자리 들기 전에 아동에게 음료수를 주고 이제 옆에서 소변 경보기를 설치를 한 다음에 이제 아이가 잠자리에 누워서 50까지 센 다음에 이제 화장실을 미리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 가서 아이가 소변을 볼 수 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너는 화장실을 잘 갈 수 있어. 그리고 조금 더 참을 수 있어. 라는 것을 격려를 하면서, 이거는 첫 시작할 때 많이 하는데, 잠들어 있을 때 아동을 이제 규칙적으로 깨우는 거예요. 깨워서, 이제 아동이 소변을 보고 다시 잘 수 있게끔,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제 밤에, 이건 야간 같은 경우인데, 이제 아동을 깨워서 이제 소변을 보게끔 하는 치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스스로 이제 소변을 보기 시작했다면, 그러면 이제 어때요? 아동이 부모를 깨울 수 있는 경보기를 작동을 시키게끔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강화예요, 강화. 아동이 이제 소변을 성공했다는 건 그 대소변이라는 이런 기능을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언어적인 칭찬과 아동이 원하는 사회적인 강화를 함께 사용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동이 좋아하는 TV를 몇 분 이상 시청하게 해준다든지, 언어적으로 칭찬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동이 원하는 강화에 대한 보상을 제공을 함으로써 이제 자신감을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행동치료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 책에는 이제 이미프라민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책에서 나왔던 내용보다는, 이제 의학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논문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이미프라민보다는, 데스모프레신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훨씬 더 뭐라고요? 부작용이 작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부분은 이제 심리적인 중재죠.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아동의 마음이 편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동을 야단치거나 모욕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해서 모욕감을 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아동이 자신감을 키워서 이제 스스로가 기저귀를
하지 않게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도 아이에게 기저귀를 채우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어때요? 또 뭐 소변을 가렸을 때 적절한 보상을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런 행동 수정 기법을 함께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갈등으로, 이제 불안으로 우리가 유뇨증이 이제 발병하는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심리적인 불안 요소를 이제 없애주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놀이치료나 아이를 거울 보기 같이 이제 할 때에 이제 아이가 불안을 갖는 요소가 가족 구성원인지, 사회적인 요인인지, 어떤 부분인지를 함께 해서, 그 유뇨증을 가진 아동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동의 가족 구성원들까지 함께하는 가족 치료 기법이 적용되는 게 심리치료에서는 이제 되게 효과적인 방법의 치료로 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계속 이런 유료증을 가진 아동들을 이제 기록을 해보면 이제 소변을 보는 빈도나 자는 시간, 자기 전에 하는 행동, 뭐 야간에도 소변을 보는 시간이나 양이나 이런 부분을 기록을 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의 그런 소변을 보는 패턴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패턴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밤에 얘가 이제 야간 유뇨증이 있는데 소변을 보는 양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뭘까요? 아동이 취침 전에 수분의 섭취량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죠. 이게 조금씩 자주 소변을 보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 양을 그렇게 본다는 것은 이제 수분 섭취량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런 양이나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적절하게 우리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뭐 방법이나 이제 그리고 처음에 조금 힘들겠지만 이제 자다가 이제 잠을 깨는 시각이나 또 일어나서 화장실을 이용하기 전에 이제 이미 옷에 실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먼저 소변을 보는 시간을 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일찍 아이를 깨워서 스스로 화장실을 가서 이제 뭐 옷을 벗고 소변을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평소에는 뭐 야간에 이런 실수를 잘 하지 않는 아이인데 이제 뭐 주말에 뭐 늦게 일어나는 그런 날에 이제 뭐 아침에 이제 소변을 옷에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을 이 아이가 소변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이 뭐 예를 들어 8시간이구나. 8시간 이상 잠을 잤을 때는 이제 자기 의지와 이런 그런 상관없이 이제 유뇨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아이가 잠든 지 8시간에는 이제 깨워서 화장실을 갈 수 있게끔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어떻게 알죠? 이제 우리가 이 아이에 대한 패턴에 대한 일지나 일기를 작성을 해야지만 이 아이가 가진 이런 빈도나 시간이나 양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집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아이의 유뇨증을 치료하기 위해 효과적인 중재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배설장애 치료 시 유의할 점인데요. 어때요? 이게 우리 치료 과정 중에서 이제 의사소통에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이제 분열점을 행동을 우리 위해서는 이제 대안적인 의사소통 체계가 개발이 되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동이 스스로 이제 이런 배설 장애를 스스로 이제 수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아동에게 이제 자신감을 부여하고 스스로 소변과 대변을 가릴 수 있게끔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게 개개인마다 뭐 시간이나 장소를 딱 맞춰서 하거나 또는 아이들에게 뭐 소변을 가려야 되는 이유나 대변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아동에게 맞는 교재 교구를 활용해서 특성에 맞는 치료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발화가 잘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조음장애가 있어서. 근데 그런 아이에게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이라고 말해라고 선생님이 가르치며 이 아이는 화장실을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맞는 전략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아이에게 뭐 팩스라든지 팩스를 손으로 떼서 선생님한테 주면 얘가 지금 화장실에 가고 싶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게 아니면 또 뭐가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게 AAC가 있죠. 그렇게 의사소통 기구라든지 아니면 제스처를 통해서 아동이 욕구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전략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설장애 아이들은 자신의 소변과 대변에 이제 집착을 하고 만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동에게 이제 화장실 이렇게 배설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흥미나 이런 방법을 찾아서 해주는 것도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제가 오늘 딱 하루 만에 아이의 소변을 다 마스터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되게 간단하게 처음에는 의사 표현하기 또는 이제 선생님과 함께 화장실을 가기 이제 처음에 우리가 옷을 내려줬지만 이제는 스스로 옷을 벗어보기 나중에는 훈련 후에 스스로 용변을 처리하기 이렇게 아주 작은 단계별로 과제로 시작을 해서 세분화된 것을 이제 크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한 사람의 중재로 이루어지긴 어려워요. 배설이라는 것은. 왜냐면 학교든 사회든 가정이든 어디든지 간에 아동이 이제 이런 배설적인 부분에 장애를 가지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 아동의 요구를 좀 잘 분석을 해서 학습이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일반화가 될 수 있게끔 이제 돼야 되고 또 중요한 게 뭘까요?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하나씩 우리가 지도 단계를 이제 설정을 하고 이제 나아갈 때에 어때요? 적절히 시행 간격을 여유를 가지고 아이가 충분히 마스터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동의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장애는 학교나 의학적인 데서만 중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모와 병원과 사회와 학교가 항상 협력적으로 이제 하여서 이제 일반화가 될 수 있게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배설장애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배설장애는 우리가 보이는 이제 당장 눈에 딱 보이는 장애라서 되게 당황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아이들에게 우리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도 배변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스스로 배변을 보든지 소변을 보든지 한 순간 되게 불안한 것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특수교사로서 그런 아이의 같은 불안을 보이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럴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우리 또 노력해서 고쳐보자라는 아이에게 불안감에 대한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 3교시 배설장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